정치 고수들의 격조 높은 토론, 정치 예능 하이브리드 토크쇼 특집 설전 시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설전 말이죠. 보수 진영의 뉴페이스를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TV조선을 거치면서요. 30년 기자 활동하시고 또 TV조선에서 6년간 메인 앵커로 활동하시다가 현재는 말이죠.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으로 활약 중이신 서초의 지역구를 두신 신동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프로젝트 흔쾌히 이렇게 나와주셨고 저는 사실은 이철희 전 수석님이 하신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유승민 의원 하시는 거 제가 몇 번 뵀는데 두 분이 너무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재미가 없더라고요. 전 보수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3일 날 헌재가 감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기각을 했습니다. 감사원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수사를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권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다들 예상을 했던 사안이잖아요. 기각될 거라고 봤고 민주당 쪽에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뭐 어쩔 수 없이 한 거긴 하지만 우리도 잘한 거 없다라고 인정을 했고 따지고 보면 8.8패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뺑소니범이 사고 현장을 외면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지 않듯이 탄핵 폭주의 운전대를 잡아온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다르게 자꾸 해석들이 돼서 문제인데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 탄핵 난발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심판 내용을 보면 탄핵권을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또 훈재가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탄핵 심판이 상대방한테 유리하게만 공격하는 걸로 써먹어서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왔을 때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거를 양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감사원장 탄핵 때문에 계엄했다. 이거는 사실은 저도 사실 좀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다만 뭐 이제 저희 당에서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29번 탄핵한 건 너무한 거거든요. 저도 뭐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느끼는데 과연 민주당이 이 정부를 인정을 한 야당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굉장히 심각한 다수당으로서. 그렇죠. 예. 심각한 의문이 있고 요즘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민주주의는 합법적으로 무너진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책을 보면 민주당이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우리는 탄핵을 한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들어맞는 말입니다. 합법적인 수단을 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뭐 사적으로 몇 번 뵀을 때 야 도저히 너무 어렵다. 이게 이렇게 민주당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탄핵하고 또 예산안 붙잡고 이렇게 해서 정말 나라 운영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걸 듣고 보면 앞으로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저는 국가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반면에 민주주의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로 지켜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다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 힘을 덜 쓰는 정치 이렇게 해야지 저는 민주주의에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봅니다. 말씀이 대통령제가 갖는 제도적 약점 중에 하나가 여소야대잖아요.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입법부의 다수당의 정당이 다를 경우 미국도 여소야대가 생기면 항상
행정부를 의회가 공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번 그 트럼프 때가 뭐 일기 때가 뭐 그런 트럼프는 상황이었죠. 2번 탄핵 소추행했잖아요. 하원에서. 그러니까 상원에서 둘 다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언제든지 약자 입장에 설 수가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안 도와줘. 그건 저도 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심정이에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뜻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강공으로 갈 게 아니라 타협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우리도 사실 여소야대가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대통령들이 타협을 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630만 표 차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총선에서도 이겼잖아요. 153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석을 가진 대통령이었죠. 할 수 있는 걸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예컨대 행정수도를 수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당시 박근혜라는 여당 내의 비주류, 이른바 친박 진영에서 그걸 부결시켜버렸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여권 내의 비주류, 친박 진영과 코드를 맞추면서 합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수당으로서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좀 야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4만 표 차이로 됐어요. 0.74%포인트 차이로 됐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근건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지지 기반을 넓히고 총선에서 이길 때까지는 야당과 협치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예. 그 부분 저 공감하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만 민주당도 저희와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너무 서둘렀다. 민주당의 모든 행동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든지 또는 야당과 대화를 안 하려고 했다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해석하기에는 그거는 제가 좀 단호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나서 대통령이 저렇게 나온 거는 전 전적으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받아들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때도 21대 국회도 탄핵 많이 했잖아요. 그걸 국민이 다 보고도 왜 대통령한테 표를 안 주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한테 저렇게 의석을 많이 줬을까를 생각해보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총선 결과를 보고도 야당 대표 한 번 만난 걸로 그냥 땡쳐버렸잖아요.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계셨어요? 아 그럼요. 아, 이렇게 불러주셔서 선거 운동하느라고 아주. 힘이 약할 때는 명분을 얻어야 되고요. 국민적 동의를 얻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힘이 하는 걸 보면 전 힘이 약한 쪽인데도 전혀 그런 동의나 신뢰를 받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버티는다 이런 걸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 취소 석방 이후에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비 중인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건지 아니면 이제 원론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보고? 아니 그쪽이야 탄핵이 기각될 걸 희망하겠죠. 제가 전에 듣기에도 뭐 5대3 정도로 기각된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은 뭐 4대4로 간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용산 쪽에는 많이 있다고 하니 용산 쪽에는 충분히 그런 대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국민들 보기에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좀 자숙하는 분위기에서 대통령실이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마치 기각될 것처럼 대통령이 요란스럽게 하는 거는 저는 국민 정서에 안 맞지 않을까? 좀 보여주기식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언론 보도도 상당히 뇌피셜에 의존한 보도 같다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청와대 과거에 계셔 보셨잖아요. 실무자들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 이거 그 부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서 관저에서 대단히 요란스럽게 관저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하여튼 차분하게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고 실제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당 두 대표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이 지난 주일날 찾아가서 한 30분 차 한 잔 마시고 나온 것 이외에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런저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좋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일국의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언행을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의 진짜 그건 고유한 의무라고 봅니다. 맨날 고유한 권한만 찾던데 대통 아닙니까? 통합할 때 통자예요. 왜 자꾸 분열을 시킵니까? 본인이 억울해도 헌재를 믿고 국민을 믿고 차분하게 기다려야죠. 맨날 지지자들 선동하고 청년들 찾고 거기다 대고 미안하다 그러고 저는 그 사유가
진짜 계엄한 사회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저는 그 부분에 봅니다. 뭐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정원에 나오는 것까지 아이고요. 언론이 사진 찍어서 대통령이 뭐 아무 반성 없이 정원에 나와서 활개를 치더라 이런 식의 표현들은 좀 과하다. 아,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까? 그런 기사도 있죠. 아, 예. 그리고 그러면 머스크 리스트 트럼프의 선택은 저희가 이렇게 정해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위성도 갖고 있죠. 우주항공 스페이스 X도 갖고 있죠. 소셜미디어도 갖고 있죠. 자동차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유례없는 권력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행정부 실세라고 좀 뭐 그렇게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정부 효율 부가 이제 결국 이제 사람 자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비대하니까. 그래서 대규모 구조 조정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연방 공무원 한 10만 명 정도니까 이게 굉장히 그 높은 비율의 인원이 지금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지금 네. X를 X, 인수했을 예. 때 구조조정한 거 보면 지금은 뭐 시작도 안 한 겁니다. 75%를 잘랐거든요. 아, X에서 25%만 남겼어요. 옛날에 뭐 재결치 해가지고 사람 자르는데 귀신 뭐 이런데 그것도 더 이것도 심하게. 잘랐습니다. 아, 예. 또 그래요. 이분은 뭐 이렇게 새로운 혁신 제품 만들어낼 때도 아이작슨이 쓴 책을 보면 계속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탤 것이 나와야 정상이다. 그래야 우리는 충분히 잘라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자르고 보자구나. 네, 잘라내고 필요하면 붙이면 된다는 생각이니까 정부 구조조정은 시작도 안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정도를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공무원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한 7, 8만 불을 평균 잡으면 80억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만 명을 잘라도 1년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80억 불이에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연방 재정 적자가 작년에 1조 8천억 달러가 됐는데 트럼프는 이제 미국이 이걸 가지고 연방 적자를 줄이려고 저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자르는데. 잘라서 우리 정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관세 장벽 막 높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한국 심지어는 국방비도 손을 댄단 말이에요.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You're going to mention Taiwan. You wanted to mention Taiwan. 그럼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지금 공무원들 줄 월급이 없어. 방위비 더 내.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정부 효율을 위한 자구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사람만 줄이는 거 아니고 예산도 많이 줄여요. USAID 같은 데가 예산을 많이 쓰는 데거든요. 전 세계 지원을 네네네. 하는 부처인데 그런 데는 뭐 직원을 거의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USAID 같은 데 직원을 자른 것들이 다른 나라 도와주는 예산이잖아요. 물론. 우리 못 도와준다 이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런 예산까지 줄이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부채 때문에 이자 내는 돈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비 예산보다 많아요. 맞습니다. 저대로 가면 미국이 망한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고 아마 머스크의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요법 없어서 뭔가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성공할 거냐. 그게 좀 쉬워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고요. 이런 생각 요즘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야, 미국이 정말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이라는 곳이 뭐 보편적 인권이라든지 뭐 국제사회의 규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강박관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파괴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온 두 기업이니 야, 미국 정부를 파괴적인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인 출신 중에 정치에 진출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옛날에 헨리 포드라고 네네네. 자동차고 예. 헨리 포드가 있었잖아요. 이분도 정치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분은 사실은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네, 칭찬한 네. 사람이에요. 포드를. 그리고 히틀러 집권하고 있을 때 훈장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 굉장히 싫어하고 공산주의 싫어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상원 의원은 거의 될 뻔했는데 이동을 아깝게 탈락을 했고요. 대선도 나오려고 했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신문사에서 25만 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1등 나왔어요. 근데 후보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밀실에서 이제 중진들이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후보를 정할 때라 걔가 무슨 가랑치도 않게 뭐 대통령 후보냐 이래서 잘라서 못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로스페로라고 해. 네네네네. 기억나요. 예. 제3 후보로 네. 나와서 결국 클린턴 당선을 도와줬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경제인 출신. 직접 출마하는 사람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이 양반은 남아공 태생이라 대통령 선거는 못 나와요. 미국에 태어나야지 미국은 네네네. 대통령 후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력을 최대한 확장하는 길은 이 방식밖에 없거든요. 머스크와 트럼프의 결합이라는 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는 전략적 제휴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이념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머스크는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고 되게 이제 캘리포니아 그 IT 하시는 분들이 다 민주당 지지자고 또 미국의 이제 그 IT 쪽에 돈 좀 번 분들을 상대로 테슬라를 보급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테슬라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바이든 정권에서 이제 좀 적대적으로 대하니까 틀어져서 이렇게 이제 돌아선 이런 경우인데. His name is Elon Musk. He saved free speech. He created so many different great things. Where is he? Come on up here, Elon. Fight. Company. 근데 이게 지금 저항이 좀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4년 만에 주가가 역대급으로 지금 하락했잖아요. 몇 프로 떨어져? 15.43% 떨어졌거든요. 10일 기준으로 놓고 네네네. 보면. 그다음에 테슬라 매장이나 차량의 방화, 맞아요. 총질하는 사람들도 나오죠. 그리고 콜로라도의 한 테슬라 매장에 화염병을 던지고 매장 입구에 나치라고 낙서했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테슬라 매장을 향해 반자동 소총을 난사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현실 공간에서의 폭력 사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다가 가장 핵심적으로 내부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내각 내에서도 국무장관하고 언쟁을 했죠. 루비오하고. 국무장관은 있는 게 아니에요. 스티브 배넌이라고 왜 일기 때 수석 전략가 네네네. 했던 사람. 사실 이 사람이 머스크를 굉장히 심하게 사악한 사람이다 라고 공격을 해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민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IT 쪽은 고급 인력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인도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배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둘이 그래서 이제 한쪽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파트너가 이렇게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백악관 앞에서 이제 테슬라를 이제 거기서 이제 구매하는 그런 쇼를 벌여서 Wow. That's beautiful. Wow. Some say they should be labeled domestic terrorists I will because do that. I'll do it. I'm going to stop them. We catch anybody doing it because they're harming a great American company. 이제 머스크를 이제 도와줬다는 이제 평가인데 그 장면을 보시면서 좀 느끼는 게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네. 트럼프가 머스크가 필요해요. 아,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진영의 지지, 우리가 흔히 마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항력 백인 노동자들이거든요. 이게 다수예요. 그다음에 정치 자금으로 도와주는 억만장자. 지금 이 두 개가 결합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처럼 이민 같은 거는 두 집단의 이해가 충돌해요. 네네네네. 그러면 트럼프는 벤스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백인 저항력 노동자들의 비를 안 맞출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머스크에 대한 용도는 저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시한이 있을 거다. 근데 그렇게 지금은 어쨌든 필요하다. 지금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점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전략적 제휴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어느 순간 떨어질 수 있는데 저는 또 반대쪽으로 머스크가 미국 사회에서 X도 가지고 있고 네네. 또 통신 위성들 지금 뭐 수만 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는 부분과 굉장히 그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머스크를 단시간 안에 버리거나 이럴 그럴 가능성은 것이다.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도 이제 뭐 미국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소식인데요. 사실 이제 지난 1월에 한국을 이제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바이든 정부 때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민간 국가는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합니다. 민간 국가로 지정되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됩니다. 이를 놓고 윤석열 정부 들어 팽배한 핵 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다.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된 것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미국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저도 이제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워싱턴에 몇 년 있었거든요. 네네네.
내셔널 프레스 빌딩 그 이제 외신 기자들 와 있는데 1층에 가면 프레스룸이 있는데 국무부 대변인이 와서 가끔 브리핑 하거든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기자들이 뭐 수십 명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참 공무원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민감 국가라는 게 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 호들갑 떨 필요가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계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한국을 민감하게 보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민간 국가에 올라 있는 나라들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미국과 굉장히 친한 이스라엘이라든지 타이완, 인도, 파키스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핵 보유국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지정학적으로 약간 좀 리스크도 있고 뭐 이런데도 조금 약간은 좀 우리가 앞으로 핵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미국이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자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한미 동맹을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가 한미 동맹을 망쳐놨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했다, 정상화시켰다 이랬잖아요. 한미 동맹을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민간 국가의 부류 중에 하나로 들어갔다. 동맹국으로 들어간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예요. 캐나다나 일본 이런 나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가 말씀이시잖아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 건 70년 한미동맹 역사에 역행하는 조치라 그 의미가 더욱 심각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한국 패싱도 본격화하는 걸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찾을 예정인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빠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시는 분의 문제의식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건을 계기로 우리가 냉정해봐야 될 거는 이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냐. 막 국민들 상대로 합시다 했는데 정작 그 키를 주고 있는 미국은 너가 자꾸 그러지 마라 라는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도 핵 잠재력을 준비하자는 쪽으로 지금 논의를 좀 틀고 있던데 그거조차도 지금 용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원자력 문제든 핵 문제는 조용히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지 국민을 보란 듯이 엎어놓듯이 우리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백해무익하다. 저도 100% 이 의견에 그 점은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뭐 인정해. 계엄 때문에 전국이 불해서 이런 건 아니고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의견이 있으신 게 이제 핵 관련해서 이제 우리 그걸 거라고 저는 봐요. 저도 뭐 그거일 가능성이 외교 정책상의 문제는 아니다.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란 식으로 정부가 해명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보안 문제라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 관계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면서 대미 외교의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